네, 안녕하세요. 지금 폴란드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심상치가 않고 또 한국이 아시아 또 유럽에 대해서 가지는 의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인 세계 전체 구도에서 보면은 미국이 지금 어떤 동맹을 필요로 하는가, 이게 완전히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30년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차분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이 우크라 전쟁하고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전쟁은 사실은 6.25예요. 그런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25조차도 우크라 전쟁과 다릅니다. 6.25의 특징은 뭐냐면 슈퍼파워가 침공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이후 우크라 전쟁 이전의 최악의 고강도 전쟁은 6.25입니다. 그러나 6.25조차도 슈퍼파워가 직접 전쟁을 벌인 경우가 아니죠. 스탈린이 이게 인간의 탈을 썼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입니다. 굉장히 야근자입니다. 그는 김일성과 모택동을 내세우고 소련은 철저히 뒤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소련 군사 고문단이 중대본부까지 내려와 있었고 소련 공군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련은 전쟁과 상관없다라고 딱 잡아 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모택동에 중공을 두고 슈퍼파워, 그건 좀 정확하지 않죠. 중공은 엄청 낙후된 농민군이었습니다. 비록 소련제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비록 그랬지만은 엄청 낙후된 농민군이었습니다. 미군이 중공군을 박멸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압록강, 두만강까지 밀고 올라가는 경우 미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소련과 중공과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극도로 꺼려한 거예요.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 1951년 4월에 맥아더가 해임됐던 것도 결국 미국 트루만 정부의 이런 그 분단 정책, 그러니까 국경을 직접 마주하지 않겠다라는 정책, 이 지정학적 구도를 정면으로 어기고 북진하려 했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우리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이 또 베트남 전쟁이죠. 베트남 전쟁은 고강도 전쟁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은 그 뭔 소리야? 베트남에서 얼마나 미군이 많이 폭격하고 그랬어요. 그게 왜 고강도가 아니야? 네, 고강도가 아닙니다. 이 베트콩과 베트민, 그러니까 월맹군을 베트민이라 그랬고 이제 그 월남 쪽의 게릴라를 베트콩이라 그랬죠. 둘이 섞여서 이제 엉겨 붙은 건데. 얘들은 저강도 게릴라 전쟁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국이 이런 저강도 게릴라전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국이 고강도로 풀려고 시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비대칭전이에요. 상대방은 기본적으로 정치혁명에 준하는 사실 그런 성격을 가진 저강도 게릴라전을 했는데 미군 쪽에서 그걸 고강도로 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고강도 전쟁으로. 이건 비유하자면 마치 뭐랑 똑같으냐면 박테리아를 잡겠다고 망치를 휘두른 거랑 같습니다. 박테리아는 소독약으로 잡아야겠죠. 다시 말하자면 치안과 개혁으로 맞섰어야 할 사안을 초현대식 군사력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월남에 치안을 확립하고 개혁을 진행할 주체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미국이 월남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진실을 직시하지 않은 게 미국의 문제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라크 전쟁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이라크 전쟁은 대통령 부시, 그 다음에 부통령 딕 체니, 그 다음에 국방장관 럼스펠드인데 이게 이제 럼스펠드가 기획을 한 거거든요. 2003년 3월 19일에 미군은 영국군, 오스트레일리아군, 그리고 의외로 폴란드군을 이끌고 작전명 붉은 새벽, 오퍼레이션 레드 던을 시작해서 26일 만에 사실상 전쟁을 끝냈습니다. 후세인은 이제 도망다니다가 그해 12월에 잡혀서 죽었던가 그러죠. 후세인 제거, 이라크 군대 괴멸,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목표를 26일 한 달 정도에 달성을 했어요. 미군 측은 196명밖에 죽지 않았고 부상자는 5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라크 전쟁조차도 지금 우리가 보는 저런 지긋지긋한
장기 소모전을 수반하는 고강도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군사력이 워낙에 차이가 나니까 그냥 26일 만에 끝나버린 거죠. 이 럼스펠드의 작전은 이겁니다. 후세인을 날려버리고 일종의 참수작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충 정부를 만들어주면 이라크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환호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를 저질러버린 그런 케이스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보면 이러죠. 우크라 전쟁은 핵무장 슈퍼 깡패에 의한 유럽 앞마당 침공 사건입니다. 우크라 전쟁은 자유진영이 6.25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고강도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핵무장 슈퍼 깡패인 러시아가 직접 침공했습니다. 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25는 소련군이 직접 침공한 게 아니고 처음엔 김일성군이 침공을 했고 50년 겨울부터는 모택동의 후진 정말로 후진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소련은 핵실험한 지 1년밖에 안 됐던 시점입니다. 소련의 첫 핵실험이 1949년입니다. 그리고 중공은 아예 핵이 없었던 때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핵무장 슈퍼 깡패의 직접 침공이라는 것에 해당이 안 돼요. 6.25가. 전쟁은 물론 엄청 더 참혹했죠. 어마무시하게 참혹했습니다. 전쟁이 참혹했냐 안 참혹했냐를 떠나서 이 전쟁을 어떤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일으켰냐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전쟁터가 유럽 앞마당이죠. 6.25가 터졌을 때 미국인과 유럽인들 대부분은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뭐 대부분 아마 아프리카에 붙어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혹은 파푸아 뉴기니아 옆에. 베트남전에 대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싸워? 이런 식으로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동유럽 국가들, 중부유럽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로 자기 앞마당에 대한 침공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항상 말끝마다 우리가 대신 싸워주고 있는 거다. 우리의 싸움이 결국은 유럽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우크라 전쟁은 핵무장 슈퍼 깡패가 유럽 앞마당을 침공해서 벌어진 고강도 전쟁입니다. 물론 우크라 전쟁은 6.25에 되면은 전혀 참혹하지가 않아요. 6.25 정말 참혹한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양상 그거를 보면 어떤 면에서 6.25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돌이켜 보죠. 지금 우크라 전쟁에 이르기까지 시기를 냉전 시기 1991년, 그 다음에 냉전에서부터 2022년까지 한 30년 세월, 제가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라고 부르는 세월, 그리고 2022년 우크라 전쟁 이후의 시기에 각각의 화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전 시대의 화두, 1945년에서 1991년 사이의 화두는 결국 뭐냐면 소련 및 소련이 이끄는 공산권을 어떻게 가두어서 약화시킬 것인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화두는 뭐냐면 고강도 전쟁을 도발하는 핵무장 슈퍼 깡패 중러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죠. 냉전 때엔 소련이든 중국이든 고강도 전쟁을 직접 도발한 바 없습니다. 6.25가 예외라 그러면 거의 유일한 예외인데 당시 소련을 핵실험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었고 중국에겐 핵이 없었죠. 냉전의 화두는 소련 및 소련이 이끄는 공산권을 어떻게 가두어서 약화시킬 것인가 였었죠. 이 화두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이 드디어는 1991년 말에 붕괴했던 겁니다. 이 화두가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핵심 정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은 유엔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만들어냈습니다. 유엔을 통해 총을 쏘지 않는 전쟁, 외교 전쟁터를 마련했고 가트를 통해 무역과 금융을 포함한 일체의 경제 교류를 단절시켰습니다. 동시에 가트 체제는 식민지 없는 세상,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이 보장된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식민지가 주권국가로 거듭나서 자유무역과 자유항행을 통해 발전한다. 이것이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냉전이 망하고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화두는 없어지고 착각이 지배했습니다. 중러를 무슨 착각이냐? 중러를 세계시장에 푹 담궈두면 저절로 착해진다.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화두는 없어지고 착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왔지요. 러시아든 중국이든 세계시장에 푹 담궈두면 저절로 착해진다고
착각한 겁니다. 무슨 심장 담그는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타락한 시대죠. 글로벌리즘에서 개인,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에서 개인,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적 가치가 표백당하고 말살당했습니다. 왜냐? 그걸 표백하고 말살을 해야 신강 위구르도 눈 감아줄 수 있고 천안문 학살도 눈 감아줄 수 있고 띵호와 사업도 할 수 있고 러시아 마피아도 눈 감아줄 수 있고 러시아 석유가스 마피아도 눈 감아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되고 시장만 잘 돌아가면 된다 뭐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세월이 30년을 지배했던 겁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그래도 꾸준히 도와주시니까 세뇌탈출 뚜벅뚜벅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러한 그 타락 글로벌리즘의 시대가 이제 그 우크라 전쟁을 통해서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세계 시장에 푹 담가놔서 돈 맛을 알게 해줬으면 착해져야 되는데 착해지기는커녕 대형 사고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중국은 대형 사고 저질릴 줄 알고 미리부터 조여가고 있었고 러시아는 퍽 하고 발작을 해버리니까 야 어떻게 해야지? 이때까지 화두는 그럼 타락 글로벌리즘의 화두는 뭐냐면 세계 시장에 푹 담그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세상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것이 글로벌리즘의 화두예요. 이거 다 깨진 거잖아. 그럼 이제 화두가 바뀌었겠죠? 예, 그 화두는 결국은 뭐냐면 핵무장 슈퍼 강패 중러를 어떻게 제압 순치할 거냐. 이게 화두입니다. 이게 화두예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2022년 우크라 전쟁은 틈만 나면 고강도 전쟁을 도발하려 기도하는 핵무장 슈퍼 깡패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제압 순치할 것인가 이 화두를 우뚝 세운 것입니다. 이 화두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압 순치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집니다. 제가 손에 장을 지져도 좋습니다. 우리가 냉전이 1945년에서 1991년까지 46년 이어졌죠. 그때 화두는 뭐냐면 소련이 이끄는 공산권을 어떻게 가두어서 낙후시키고 혹은 붕괴시킬 거냐 이거였었어요. 화두가. 그 다음에 30년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 세계 시장에 푹 담그기만 하면 그게 악마 새끼든 뭐든 간에 다 착한 놈으로 다 개과천선한다.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푹 담그기만 해라. 그것이 타락 글로벌리즘의 화두였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우크라 전쟁에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의 화두는 뭐냐면 핵무장 슈퍼 깡패인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제압 순치할 수 있냐? 이게 화두가 된 거예요. 이 글로벌리즘이 그래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제압 순치에는 가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요새 맨날 가치 공유 동맹 그 다음에 규칙 기반 국제 질서 규칙 기반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개인 자유 민주주의 공정시장 주권 국가 이런 것들이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즘의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태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의외로 현지 동맹입니다. 냉전 시대를 돌아겨보죠.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시대 때의 가장 뼈아픈 패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베트남이죠. 그리고 또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때 가장 뼈아픈 패배가 어디겠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 두 번의 비참한 패배에는 본질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지 동맹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남 이승만과 한국인을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 그때 기록이 그래요. 베트남의 그 부패한 독재자 고딘 디엠을 이승만 같은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이 또 하나의 한국인이라고 망상을 했습니다. 우습게 본 거예요. 우남 이승만과 한국인을. 그런 사람들 드물어요. 자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이런 식이거든요. 미 군정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개혁을 지원을 안 해줬잖아요. 농지개혁에 들어가는 돈을. 그래서 정부에서 꾀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30%씩 소출의 30%씩 5년을 하면 소작농의 것이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월남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인가 얼마를 지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돈이 다 공중으로 떴어요. 어떤 식으로 뜨냐. 지주가 소장농한테 이러는 거야. 야, 내가 말이야, 네 앞으로 그 땅 좀 돌려놓을 테니까 그냥 네 거라 그래. 당분간. 그리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네가 돈 좀 받거든. 한 300불 받아. 그럼 너 한 30불 쓰고 나 270불 줘. 알았지? 그리고 다시 땅 줄 때 나한테 30불 받고 다시 땅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이 다 지주와 관료, 부패 행정관료 손으로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 베트남은 미국의 엄청난 개입에도 불구하고 적화되고 말았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같이 적화됐죠.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라크를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정무적 사전 작업, 사전 조사가 없었어요. 저는 그게 돼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03년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야, 그 미국과 서방에 있는 이라크 출신들 지금 논하겠다. 이 사람들 다 취직해가지고 미국 국무부가 다 불러서 지금 임시정부 구축하고 국가 운영하는 그 팀 다 짰겠네. 한 2만 명은 채용했겠는데 혼자서 그 상상을 했어요. 전 2003년에. 하기는 뭐래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놓고 군사력으로 두드려 부신 다음에 후세인 제거하고 이게 다 럼스펠드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개념이에요. 럼스펠드의 제자가 누구냐면 푸틴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세계적 역사학자 스테판 코트킨이 하는 말이에요. 푸틴의 이번에 우크라 작전이 2003년 이라크 때 럼스펠드 작전이랑 같다는 거야. 지도자를 날려버리고 참소하고 괴뢰 정부를 세우면, 그러니까 정부를 하나 세워주면 박수치고 환영한다. 럼스펠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일어난 일은 뭐냐? 2003년에 임시행정위원회, 그러니까 Interim Governing Council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뭐 난장판이에요, 그거. 그 다음에 2004년에 정부가 억지로 수립이 되는 그것도 난장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쿠르드족, 그 다음에 수니족, 시아족 이렇게 시아파 이렇게 갈려가지고 서로 잡아 죽이고 무지하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잡으면은 그 핸드드릴로 이렇게 몸에 구멍 뚫어 주겠다니까요. 여기도 하나 붕 뚫어보고 여기도 붕 뚫어보고 너 잘 뚫리네. 뼈도 잘 뚫리는구나. 부르륵 부르륵. 참혹한 게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참 화딱지가 나는 게 1991년인가요? 그 쿠웨이트 때 왜 후세인이 쿠웨이트 침공해가지고 그 걸프전 일으켜가지고 쫓아버렸잖아요. 이라크 군을. 그때 아주 그 꼴통 좌빨 할배 있죠. 첨스키. 예, 언어학자. 그 꼴통 좌빨이거든. 그 첨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후세인은 바트 세속 정권이기 때문에 쿠르드와 시아와 수니 사이에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막는다라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미제국주의자들이 마땅히 후세인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았다.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후세인 제거하면 쿠르드 시아 수니 사이에 내전 붙는다고. 그럼 준비를 하고 갔어야 될 거 아니야. 정무적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그냥 후세인하고 바트만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IQ 두 자리입니다. 럼스펠드 IQ 두 자리, 체니 IQ 두 자리, 부시는 IQ 한 자리. 저는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졌냐. 트럼프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그 공항 가는 길에서 이란의 실권자 솔레이마니를 그 드론으로 참살하기 전까지 이라크는 하루하루 이란의 위성국가로 전락해 가고 있었어요. 그 이라크에 제일 많은 그 퍼센티지 차지하는 사람들이 순위파다라고 알려졌었는데 정권이 붕괴하고 보니까 시아파가 훨씬 많아. 시아로 확 기우는 데다가 오바마가 이란에 돈을 줬잖아요. 현금으로 4억 달러 사탕값 하라고 주고 그 중에 한 1%만 100만한테 좀 안 주나? 예, 사탕값 팔아주고 그 다음에 뭐 몇백억 달러 그 이란의 동결 자산을 풀어줬잖아. 왜 그랬냐? 이란 보고 야 너 가서 네가 IS 때려잡아. 근데 IS 어디서 활동하냐? 이라크에서 활동하고 있구나. 그럼 네가 이라크를 뒤에서 장악을 해. 거기 시아파 애들한테. 그거 무장시켜가지고 IS 때려잡아.
오바마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저는 오바마 거의 뭐 국가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 같아.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베트남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게임이 달라요. 이게 모범 케이스거든. 우크라 사람들에 의해서 삼축 글로벌리즘이 탄생을 한 거예요. 이게 위대한 모범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확장 억지력해서 러시아가 핵무기 못 사용하게 만들고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주고 무기도 좀 주고 미국이 리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세계 시장 공조 체제가 있어서 러시아 경제를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셋이 딱 하니까 뭐가 되더라 이거야. 이게 러시아급의 공포스러운 핵무장 슈퍼 깡패도 이게 허리가 분질러지더라 이거죠. 19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우크라 전쟁에 지원한 재원은 약 300억 달러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때 한 해에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 썼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또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통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막았죠. 그때 러시아 핵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 B-52 전폭기가 스웨덴 국회의사당, 스웨덴 왕궁위를 딱 거의 한 200m 위 상공에서 쫙 날아갔어요. 우리로 치면 용화대에서부터 저기 여의도 상공위를 쫙 날아간 거예요. 그 핵폭탄 갖고 있는 애가. 너 까불면 너 석기시대로 보내버리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막았고 우크라이나군에게 실시간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했죠. 세계 경제는 일사불란한 공조체제를 이뤄내가지고 러시아에서 쫙 물러나고 경제 제재를 완전히 그 작살을 냈죠. 대부분의 서방 다국적 기업이 철수했고 러시아를 은행 간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로부터 추방시켜버렸고 러시아의 석유가스 정제율을 유럽 시장에서 퇴출시켜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 국민의 분발과 애국심이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원동력이요 기관차입니다. 이제 우크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성숙했냐. 아, 우리 죽기 싫거든. 거기다가 뭐야 이게 화장실 가서 변을 봐도 말이야 물이 다 끊겨갖고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이 한겨울에 전기가 끊기니까 보일러도 같이 끊기고 오돌오돌 영하 7도 8도 10도에서 떨고 야 전쟁 좀 빨리 끝내주자. 니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희 우리한테 팍팍 무기 밀어줘야지. 이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은 어디까지 가 있냐. 이 사람들 이렇게 텔레비에서 말하는 걸 보면 알아.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 러시아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장기 소모전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미국 너희는 말이지 최적의 무기를 지원해줘. 아브람스 탱크 보내준다고? 고마워. GLSDB 150km 정밀 타격 무기 보내준다고? 고마워. 스위치블레드 600, 20-30km 가가지고 탱크 까는 미사일 드론 미사일 그거 보내준다고? 고마워. 그런 거 많이 보내줘. 빨리 보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음과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러시아를 완전히 허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춰서만큼은 무기를 보내달라. 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를 하루라도 빨리 압도할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를 뼛속까지 골병들게 만들 수 있는 장기 소모전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감내하겠다. 쟤들 요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리겠다. 야, 대단합니다. 현지 자유공화 이 동맹국이 이제 그 정도까지 간 거죠. 이런 구도가 잡히면 뭐 말하자면 핵으로 중무장한 슈퍼 깡패 중국 러시아도 이제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삼축 글로벌리즘의 탄생이에요. 이게 이제 우크라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크게 자극받아서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리즘의 그 타락과 부활이라는 거 하지만 그게 다 이런 얘기랑 연관된 얘기인데 결국은 보면은 냉전 시대의 샌프란시스코 글로벌리즘, 그 다음에 이제 냉전 이후 한 30년 동안의 타락 글로벌리즘, 그 다음에 삼축 글로벌리즘 이렇게 이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이 틀이. 그러면 이 시대의 화두는 뭐냐면은